네,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검찰이 오늘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 야권에서는 탄핵 요건이 갖춰졌다며 박 대통령의 퇴진 움직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 또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김광삼 변호사 모시고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오전 11시에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이영작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요약 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공범 혐의가 있다는 게 핵심 내용 아닌가요? 네. 뭐 저는 그 이상의 뭐 더 다른 의미가 있을 걸로 보이진 않는데 또 한 가지 검찰이 이렇게 그러니까 강수를 강하게 나오는 거는 최근 우병우 수석 수사할 때 보인 검찰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 명예회복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또 초강수를 두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핵심 내용은 대통령의 공범 혐의가 있다는 거고, 그러나 이렇게 초강수를 두는 데는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대통령의 공범 혐의도 그렇지만 지금 최순실과 관련해서도 뇌물죄가 적용할지도 굉장히 관심을 끌었거든요. 일단 변호사님께서는 이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뇌물죄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검찰에서는 뭐 제3자 뇌물수사 관련해서는 뭐 추후에 수사를 좀 더 해서 그걸 판단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번 공소장에 있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 관계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했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직권 남용이랄지 사기 미수, 뭐 공무상 비밀 누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존에 나와 있던 그러한 죄명과 범죄 사실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뇌물에 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 수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공소장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좀 미완성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특히 그 공소장 내용 중에 직권 남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뭐 전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삼성에 관련된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CJ와 관련된 부분, 그 롯데그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한 척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적어도 새 기업 또 이제 부연과 관련된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도 세금을 감면을 해주면 세무조사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면 출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도 사실은 뇌물 요구나 제3자 뇌물 수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이번 공소장에서 빠진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죠. 예, 그렇군요. 이 정호성도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 위반법이 적용이 됐는데요. 이 두 혐의와 또 처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일단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결과적으로 좀 완성된 청와대 문건이어야 한다는 게 이제 대법원 판례고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법원에서는 완성된 문건으로서 청와대에 등재가 돼야지 그걸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은 좀 처벌하기 어려웠을 거고요. 일단 공무상 비밀 누설로 정호성 전 비서관이 기소가 됐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한 180건 정도의 연설문을 비롯해서 그걸 외부로 반출했다는 거예요. 그 반출 방법은 뭐 메일이 됐건 또 인편으로 됐던 그런 방법으로 반출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정호성 전 비서관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일부를 뭐 시인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공무상 비밀 누설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공범 관계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결과 발표에서는 박 대통령이 사실상 뭐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국민적 관심사가 뭐 공범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였는데요.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해자 신분으로 보고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이 이제 아까 이영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명예 회복을 하느라고 강수를 이제 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넜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야당이 만약에 이것을 주워 담지 못한다면 야당도 국민의 아주 질타의 대상이 될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검찰의 태도와 관련된 건데 사실 지난번 교육부 감사 발표도 있었고 오늘 이제 검찰 수사 결과 중간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검찰이라는 데는 범죄에 관한 정보 이런 게 집중이 되고 집중돼야 되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진작에 최순실 씨나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한간에 소문도 돌고 다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검찰에서 진작에 손을 댔으면 절대로 이렇게까지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검찰도 반성을 해야 될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검찰이나 교육부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검찰 개혁도 차제에 굉장히 많이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오늘을 기점으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수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글쎄 뭐 지금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 대면 수사는 어려울 것 같은데 대면 수사는 특검이 임명되고 나서 대면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뭐 저 검찰에서 하고 있는 그 이제 몇 가지 그 뭐죠? 그게 저 범죄 직권남용 및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그다음에 제3자 뇌물죄, 예. 그거는 제가 볼 때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만약에 그것이 뇌물이라는 걸 알면서 거기에 연루됐다면은 그러면 정말 용서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대통령이 과연 그럴 정도로 형편없는 인물인가라는 데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가장 증명하기 쉬운 것인가? 그 대통령의 경우에 뭐 모든 걸 다 증명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가장 확실한 부분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제일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네. 뭐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면 조사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렇다면 서면 조사나 이런 식으로밖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요. 서면 조사 이제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에서. 그래서 대면 조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대면 조사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할 때, 사과 담화를 할 때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가 필요하다면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지난주에 최순실 기소를 앞두고 검찰이 대면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거부해서 못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영아 변호사가 오늘 중에는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공소장하고 이제 대면 조사에서 아마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번 주에 과연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 근데 그게 꼭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하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조사받고 또 특검 가서 조사받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한 번 조사받을 때마다 언론의 어떤 집중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모양새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제일 부담을 느낄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늘 공소장 내용에 보면 이제 공범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공범으로 기재가 돼 있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기소만 되지 않았지. 검찰에서 지금 피의자로 인지를 한 상태 아닙니까? 입건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조사자는 결과적으로 피의자를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현재 어떤 오늘의 수사 결과 발표 그리고 공소장에 의하면 법률 위배된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범 관계로 적시된 거에 굉장히 불만을 아마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대면 조사도 없이 이걸 왜 공범으로 기재를 했느냐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또 그거 자체를 가지고 그렇다면 검찰이 대통령을 대면 수사하는 것은 일단 피의자로 일단 확정을 쳐놓고 범죄 사실을 갖다 이미 만들어냈고 짜여진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반발을 하면서 다음 주로 예상되는 검찰의 대면 조사도 피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다음 달부터 특검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검찰 수사는 중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그렇죠. 겁니까? 검찰 수사는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특검이 시작이 안 된다 하더라도요. 예. 검찰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수사를 정점으로 해서 대면 예. 조사를 정점으로 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봅니다. 그래서 현재 구속돼 있는 김종 전 차관 또 장시호 씨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마무리할 차은택 씨도 있죠. 마무리할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을 종합하고 그다음에 증거를 취합해서 기소를 하면 이제 검찰이 할 일은 뭐 거의 끝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검찰 자체에서 새로운 수사를 개시해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죠. 네. 자, 그럼 이제 이를 두고 이제 청와대와 여야의 반응이 조금씩 나왔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청와대 같은 경우는 유영하 변호사가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네. 이 같은 청와대 반응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매우 유감스러운 반응이죠. 그 공범으로 검찰에 의해서 지목이 됐으면 우선에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갖다 지난번에도 인정을 했지만 국민한테 정말 죄송하게 됐다는 뜻을 표현을 해야지 유감이라는 건 검찰 수사가 유감이라는 뜻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국민들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촛불 민심이 아주 평화적으로 시위가 가고 있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민심에다 이건 또 기름을 갖다 끼얹는 그런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제 오늘 오후에 유영하 변호사가 입장 발표를 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의 입장 발표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고민 중이겠죠. 예. 당연히 이제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박 대통령이 내주에 국정 재개를 갖다가 굉장히 의욕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국무회의다, 뭐 한중일 무슨 정상회담 참여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인사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이 적어도 검찰 수사에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가까지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면서 그런 수를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하는 것도 법리 논쟁을 벌인다든지 혐의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자기 주장들을 갖다 펴면서 변호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그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청와대는 서면 조사나 조사 횟수 같은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청와대의 반응을 또 어떻게 보셨나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 변호사님 대면 그걸 하게 될 거라고 그러는데 글쎄 저는 그거는 그렇게 쉬울 것 같지가 않고요. 네. 결국 이거는 대통령 수사 또는 조사라는 거는 특검의 몫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박근혜 대통령의 그 문제에선 정치성과 법적인 문제가 다 두 개가 다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면만 가지고 또 따질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정치성을 띄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전선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야의 반응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야권 같은 경우는 이제 12시쯤에 대권 주자들이 모여서 비상시국 선언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회의의 내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 그 회의 내용을 봤는데요. 네. 우선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국정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게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정권이 합법적인 정권이 아니란 얘기인가요? 여러 가지 다 있는데 합법적인 정권이면요.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법 정권이라면 정말 국민의 뜻이라고 그래서 밀어붙일 수가 있지만 적어도 국민의 52%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이에요. 물론 야당에서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당선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를 삼고 있지만 그런 합법 정권이에요. 그런 합법적인 방법으로 퇴진을 요구를 해야지 이렇게 대통령이 지금 현재 합법적으로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건 무슨 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요, 저는 또 대선 주자가 이런 말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말이 되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법 정권에 합법적인 수단이 있잖아요. 합법적인 수단을 해야지 무슨
어저께 어디 보니까 뭐 하객진을 펴느니 뭐 팔로로 들어간다니 이게 도대체 누가 뒤에서 이런 조종을 하고 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요, 저는 적어도 대선 주자들면은 책임 있는 정치인인데 좀 책임 있는 발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의 뜻이 이게 뭐 북한과 그러니까 뭐예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런 거에 방점을 맞추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이건 정부에서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까지도 하지 말아라. 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무슨 권리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이게 좌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걸 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전국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예를 들어 한일 군사 보호 협정은 과거 MB 정권부터 추진해 오다가 중단됐다 다시 추진되는 거고 그건 남북 관계 때문에 그런 거고 예. 역사 교과서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보였던 거고 근데 이것까지 다 중단해라. 이 사건과 전혀 관계 없는 사건까지 다 끌어들여 가지고 정부를 마비시키고 좌파 뜻대로 하자.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저희가 계속 밑에 속보 자막에 공동 정범이다, 뭐 대통령이 기획을 했다, 지시를 했다 이런 자막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용재 교수님 말씀에 제가 한마디만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배했다는 것은 오늘 공소 제기로 다 인정이 된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전형적으로 대통령은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탄핵으로 가버리면 헌정중단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야당이나 국민이 하야를 요구한 거죠. 근데 하야 자체가 초법적인 게 아니고 하야도 일종의 법질서 테두리에 있는 거예요. 강제로 하야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진해서 일단 헌법과 법률 위배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만두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또 결과적으로 그런데 버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버티기로 들어가면서 어떤 대통령 자체의 권한을 지금 국민들이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국민들이 촛불 집회에서 나타났듯이 그 국민들이 좌파입니까? 그건 좌파로 볼 수 없는 아니 거예요. 근데 여기 그렇기 나온 때문에 말은 이거는 좌파적인 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국정에 관련된 이슈에까지 전부 다 들이대고 이거 특히 이제 좌파 우파로 갈리는 이슈에까지 손을 대면서 이건 우리는 국민이 좌파가 아니죠. 국민은 공정한 시각으로 보고 있겠죠. 그러나 국민이 물러나라고 그래서 물러나고 국민이 들어오라고 그러면 들어오고 그럼 국민들이 이 사람들한테 이 대선 주자들한테 이런 권한을 줬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슈가요. 이 정치 이념으로 갈라진 이슈에까지 이렇게 손을 대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대통령 유력한 대권 주자라 하더라도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정계를 다시 또 나누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적어도 우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 이슈는 저거구나.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일단요. 지금 대권 주자들이 하는 얘기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봐요. 지금 오히려 예. 야권 자체가 그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이제까지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국정을 거의 중단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국정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외교랄지 외교부 차관이랄지 그럼 우파는 그다음에 대선 문체부 주자가 차관도 없나요?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파도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하야인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하야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탄핵으로 가기 전에 전 단계에 있어서 하야를 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국장님 의견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퇴진 프로세스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은 법과 정치가 막 뒤섞여 있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만으로도 정치만으로도 해결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법과 정치를 갖다 어떻게 조화를 시켜가면서 이 프로세스를 풀어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프로세스 가운데 정치가 빠질 수 없고 법이 빠질 수가 없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분노를 민주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 분노라는 건 정치적이라고 한다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소하는 건 법적인 겁니다. 따라서 지금 어느 법에만 의존할 수도 없고 정치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양자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수레의 두 바퀴처럼.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머물 수가 없는 사람이니 프로세스만 남았으니까 이젠
과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의 대표적인 어떤 예시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갖고 다시 이게 이념 논쟁의 이슈가 되는 걸 갖고 끄집어내 가지고 뭐 분란을 일으킨다고 여기고 또 분란을 일으키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그거를 갖다 다 내놨다고 그래서 그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그 합의문을 갖다 보면서 한 가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는 이분들이 단기적으로 하야 내지 탄핵 이야기도 하고 뭐는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예.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나라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하고 앞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예. 놓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분들 모임도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물론 합법정부죠. 합법정부니까 탄핵하겠다는 거죠. 합법정부가 아니면 끄집어내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합법정부라고 그래서 과거처럼 오늘 이전처럼 모든 걸 갖다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국민의 뜻을 갖다 무시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 사태에서는 좀 대통령의 국정 활동이 일단은 중단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물론이죠.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최소한의 일 이외에는 대통령이 내려놔야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중단할 수 없죠. 그런데 제가 아까 뭐 한번 뭐 오늘 야 대선 주자 비상시국 타계와 관련 뭐 회의에 대해서 한번 예. 말씀 좀 드리고 싶으면 일단 이제까지 야권이나 대선 주자들은요 촛불하고 검찰의 수사만 바라보는 그러한 정치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검찰의 공소장이 나왔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오늘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오늘 회의의 어떤 내용을 보면 이제 요약을 해 그중에 중요한 부분만 본다고 하면.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해서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을 야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 내각 구성 이런 것들도 야3당에 요청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야3당 이제 공조를 요구했는데 이제 이 의미는 그거예요. 앞으로 일단 암 문구에서 어떤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탄핵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탄핵을 하려면 이 상태에서 만약 탄핵을 하게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죠. 그러면 그렇죠. 지금 현재 황교안 총리가 행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7항에 국회 주도 총리를 선출하고 과도국 내각을 구성할 것을 야3당에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탄핵의 전제 조건으로서 과도 총리 내각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탄핵의 절차를 밟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되고 과도 총리 내각이 결과적으로 대선이 할 때까지는 계속 이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이 야권 대선 주자의 어떤 회동 의미는 결국 탄핵을 가기 위한 시발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과도 총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예,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죠. 그러면 새로운 총리를 따로 뽑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지금 당연히 뭐 요구하는 게 뭐 그런 예. 이야기죠. 지난번에 김병준 총리 내정자 했지만 굉장히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모두 거부하고 있죠. 야당과 협의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내정했다고 해서 결국 그 총리 카드가 무효화됐잖아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정농단을 얘기하고 있는 데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받는 총리가 내각을 총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대선 주자나 야당이나 국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거국 총리 내각을 해서 일단 임시적으로 나라를 이끄는 총리 내각을 만든 다음에 이제 탄핵을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죠. 네. 근데 그럼 헌법이 중단돼 있는 상태인가요? 네네. 헌정이 중단돼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총리는 분명히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인준하게 돼 있거든요. 그 과정을 다 뛰어넘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것이 야당이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야당에다 묻고 싶은 거는 그럼 저 헌법 중단 상태냐? 아니죠. 아니죠. 아니면은 헌법을 지키든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게- 탄핵으로 가든지 아니, 아니면 여당에서 얘기한 대로 헌법을 개정을 해서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든지 이런 법적 절차를 밟아야죠. 여기 보면은 국회가 총리 선출을 한다. 과도 내각을 구성하겠다. 이건 헌정 중단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헌정이 지속되고 있는 한에는 이런 말은 말이 안 돼요. 아니 그런데요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법적으로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고 그 상태에서 탄핵을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정 중단의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요.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이라는 건 결국 야당 총리를 하고 야당이 그러니까 집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올라오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당의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야당으로 정권을 남겨달라는 그 얘기 같아요. 말씀대로 하면요. 그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여당에서 야당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 모든 거를 절차적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고 헌법에 따르라는 얘기예요. 헌정이 중단 안 됐고 헌법이 중단 안 됐어요. 대통령 정치적으로 완전히 사망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가느냐는 걸 얘기하고 왜 그럼 여당은 여기 집어넣어주지 않았어요? 야당만 대선 주자가 있나요? 여당도 대선 주자들 뭐 누가 말대로 다 합쳐서 10%도 안 된다고 하긴 하지만 대선 주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대선 주자까지 여야가 머리를 맞닿아야지 왜 야당이 말하는 건 말이 되고 여당이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아마 TV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은 선택이 없다. 탄핵 아니면은 하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최초로 했고 또 제가 그런 글도 쓰고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법학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헌정 중단 사태를 어떤 상태에서도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존중하면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근데 박근혜 싶은데. 대통령이요. 지난번에 국회의장 찾아가서 국회 주도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총리를 추천해주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건 지금 현행 법 절차에서 딱 따라서 그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건 헌정 중단으로 볼 수 없는 거죠. 헌법에 말이죠.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그런 말 안 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임명하게만 돼 있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총리 후보를 갖다가 합의해서 내놓으면 그 사람을 갖다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게 왜 헌정 중단입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래서 과도 내각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탄핵이 되고 나면은 총리가 직권 대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사망 선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헌법이란 게 있잖아요. 그럼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과도 내각도요. 그게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응해줘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응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그 대통령과 협의를 해야죠. 그럼 여기 보니까 어차피 총리 자체는 여기 대통령이 보니까요. 노를 네? 하면 총리 자체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야3당에 요청한다. 그럼 대통령과 대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과 협상을 얘기하고 여당과 협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분들이 지금 대통령과 며칠 전에도 추 대표가 대통령하고 만나자고 그랬다 취소해버리고 또 대통령이 찾아가서 만나자고 그래도 안 만난다고 그랬고 그러면 일체 모든 대화는 다 끊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림자 취급하고 여당도 그림자 취급하고 야당이 모든 걸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왜 이 지금 정치 이 위기 상황인데 왜 여당은 다 빼놓고 이거 얘기를 하나요? 오늘 그 야당 지도자들 모임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모임을 최초로 그 발의한 건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 이제 주도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당도 부르려고 그랬는데 여당이 지금 사정이 워낙 지금 아수라장이라서 그 나중에 부르자 거기는 일단 먼저 여기부터 하자 뭐 이렇게 된 걸로 그럼 여기다 그렇게 써야죠. 저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기다 그렇게 써야죠. 네. 여당과도 협의를 하자 이렇게 써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당에서는 국회에서 지금 논의하다 보면 이정현 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 국회에서 논의하게 되면 우 대표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정현 대표와는 대화할 수 없다. 그럼 누구하고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여당과 대화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법과 정치가 착종이 돼서 굴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법만을 내세워 가지고 법을 방패막이로 하게 되면 국민 마음에 그러면 그 법을 뛰어넘게 자꾸만 됩니다. 그래서 법하고 정치를 갖다 같이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요 탄핵 소추를 지금 시작하면 되잖아요. 탄핵 소추 시작을 해야죠. 그렇게 하고 네. 그 탄핵 소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탄핵을 당할 정도로
국정 주도 능력을 갖다 잃은 대통령이 무엇을 국정을 갖다 할 수가 있겠으며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대통령한테 일말의 애국심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물러나서 국가 존망과 관련된 최소한의 권한을 행사를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저 국회 민의를 갖다 대변하는 국회에서 뽑은 총리에게 넘겨주면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네. 권한의 행사 방식일 수가 민의가 있는 뭐가 겁니다. 민의입니까? 민의의 의미가 뭐예요? 아니 근본적인 아니 뭐 가장 근본적으로요. 민의는 사실 국회가 주도가 되는 것이 민의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지금 그 100만 병 그 데모하는데 거기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주도를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민의가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죠. 민의가 아니고요. 국민이 그런데요. 주도하는 게 민의죠. 그러고 아니 그게 민의라는 걸 어떻게 나타내냐? 민의가 그 광화문에서 100만 부 광화문 촛불집회 그게 나타나지 아니죠. 않았습니까? 그럼 왜 국회가 그걸 인정하지 그럼 않는 왜 거예요? 국회가 그걸. 필요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제가 국회가- 데모를 국회가 반대하는데 필요합니다. 데모는 데모의 역할이 있는 거고 민의를 가장 정확하게 내보내는 건 4.13 총선으로 만들어진 국회예요. 왜 그 국회의 기능은 다 마비시켜 버리고 길거리에서 모든 걸 결정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국민들이 모든 걸 분노를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그러는 게 표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정치인들이 자꾸 그거를 민의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국회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지금까지 조금 설전을 벌여주셨는데 일단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여야가 어떤 입장을 보이고 또 청와대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 강석진 절 선문신문 편집국장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